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을 인권 감수성 더하기 패널로 참여하게 된 양천 시민사회연대 운영위원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신정육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박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부터 장장 7주간 매주 화요일 3시에 이렇게 인권 강의를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활동가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인권 감수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인권의 기초, 인권이 뭐예요? 내 안에 인권이 있다. 이 강의를 시작으로 마을 활동에 필요한 인권 감수성, 그리고 노동, 여성, 장애,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소수자 인권까지 마치 인권의 종합 전문 세트 같은 강의가 총 7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매주 화요일 3시입니다. 네, 선생님 어떠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가을에 우리의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팡팡한 교육이 잡혀 있어서 너무나 반갑게 참여하게 됐고요. 앞으로 7주간 이어진 교육 열심히 듣고 궁금한 건 물어보고 해서 저희 인권 감수성을 키워서 앞으로 마을 활동하는데 더욱 소중한 자료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좀 마스크를 좀 벗고 있는데요. 좀 강의, 이 공간에 지금 촬영 스태프분들은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저희만 강의를 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마스크 잠시 벗고, 방역 지침을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권이 뭐예요? 내 안에 인권이 있다. 첫 번째 강의 해주실 강사 선생님을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요. 저한테 이 분은 이렇게 기억되고 있고, 좀 저는 굉장히 많이 기억하는 얼굴이지만 선생님 저를 처음 뵈셨을 텐데 가슴 뛰는 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뤄낸 촛불광장의 천만 사회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원래는 얼굴 보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라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소개받은 저는 다산인권센터에서 인권운동하고 있습니다. 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촛불광장의 천만 사회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맞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인원 1,700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 우리가 네. 이제 저희가 촛불 사회를 봤던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우리가 왜 1,000만이냐, 1,700만이다. 죄송합니다. 또는 네. 그렇게 하면은 한 100만으로 해야 회차별로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촛불광장에서 그 사회자로 뭐 얼굴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은 목소리가 더 친근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런데 제 원래 본업은 인권운동입니다. 네, 인권 현장이라는 곳에서 인권이 문제가 생기는 현장에서 달려가서 거기 당사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네, 박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7주 시작하는 이 강의 오늘 열게 됐는데요. 7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인권은 그래서 무엇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선생님들은 인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사실 약간 인권 이런 단어,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나 좀 성인이 돼서도 잘 이렇게 자주 사용하던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하면서 활동하면서 인권적이냐, 이것이 인권의 문제냐, 막 인권이라는 단어를 좀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왕왕 듣게 되는 단어인 것 같고, 조금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에게 인권 이야기를 할 때는 솔직히 막 이런 말도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인권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본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이 인권이란 단어를 정의로만 했지 사실 내 안에 있을까? 내 안에 감각으로 있을까는 항상 하게 되는 것 같고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권이 뭘까? 정의하기 참 힘든 것 같아서 그 이야기. 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게 되는 건데요. 인권을 그냥 명제로 풀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 인간이 가진 보편적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인권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배부른 소리에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인권을 왜 우리는 최근에야 들었다고 생각하고 또는 배부른 소리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게 사실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란 누구인가라는 건데요. 인간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철학자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권, 인간의 권리.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누구길래?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부른 거 아니야? 배부른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어느 교과서의 그림이에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림인데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을 하는데 눈앞에 거대한 계단이 있어요. 휠체어를 타지 않은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저 계단을 보면서 아이고 좀 몇 계단이야? 올라가야지. 아이고 힘들어. 정도겠지만 이분 입장에서 저 계단은 어떤 겁니까? 이동할 수 없는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자, 이분이 닥친 문제가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배부른 소리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분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뭐 편하려고 그래? 라고 하지만 이분에게는 이동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전제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이란 인간이 가진 아주 기본적인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가, 인권이라는 것이. 한번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 인간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세계 어디에나 공통적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은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 언어로 비상구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변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세계인들은 비상구 표시만은 전 세계로 공통적이어야지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모든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은 표시를 하게 된 게 이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이 사람을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입니까? 비장애인입니까? 또는 이 사람의 피부색은 무엇입니까? 성인입니까? 어린이입니까? 또는 이 사람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성소수자입니까? 이성애자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비장애인, 성인, 남성. 그렇게 생각이 들죠. 네. 왜냐면은 소위 우리 머릿속에는 정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상성이라는 건 뭐냐?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자, 지금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입니다. 뭔가 사인을 주셨는데, 네, 제가 읽지를 못해가지고. 정상성.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상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어느 가족에, 지금 제가 어떤 설정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네. 머릿속에 찰칵하고 사진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찰칵 찍으시면 됩니다. 자, 어느 가족에 단란한 저녁 한때 찰칵 찍으셨죠? 네. 자, 그 사진에 누가 있습니까? 아빠, 엄마, 아이들, 자녀. 그렇죠. 4명 정도. 아빠, 남성 아빠, 여성 엄마,
아들, 딸. 골고루. 네. 그런데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이 포맷에서 벗어나는 분이 계신가요? 이를테면은 할머니와 손녀가 저녁을 먹고 있다거나 아니면 남성 둘이서 TV를 보고 있다거나 여성 혼자서 누워 있다거나 이런 상상을 하셨나요? 지금 사진 속에 있나요? 그러기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존재가 어떻든 상관없이 실제 우리 머릿속에는 정상가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상가족이 내 머릿속에 찍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정상성이라는 겁니다. 정상성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대부분 그냥 의식하지 않은 수준에서 남성이겠거니 그리고 어른이겠거니 비장애인이겠거니 하는 무의식적인 정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도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줘요. 특히 저학년들인 경우 또는 유치원생인 경우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데 어떻게 내주냐면은 어버이날이구나 얘들아 집에 가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오거라 이런 숙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숙제는 누구에게 문제일까요? 누구에게 문제예요,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문제일까요? 네. 네. 선생님, 네. 집중하세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네. 저기 마시고 네.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그렇죠. 그다음에 편부모 그렇죠. 아까 할머니랑 밥을 먹고 있던 그 소녀는 이 숙제를 든 순간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렇게 정상으로 구성된 사회는 정상으로 규정되지 못한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고 삭제되고 그리고 차별받고 혐오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영상이 지금 그 시스템 문제상 보기 어려워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정상성을 드러내는 한번 그림들 보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네. 제가 그런데 PPT를 읽어야 돼서 거기만 볼 수가 없어서 조금씩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읽어보자는 거. 우선, 아무튼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되나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걸 가르쳐 드릴 수 있나요? 요건 무슨 표지판입니까? 아이가 성인과 손을 잡고 있는 표지판은? 공항에 이렇게 가면 가만히 서 있어도 쭉 이렇게 걸어가게 돼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아니고 평평한 거기에 네네. 어린이들을 꼭 손잡고 타라고 하는 네네. 그림 같아요. 네네. 에스컬레이터에도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기구를 탈 때 아이 손을 꼭 잡고 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엘리베이터예요. 그쵸? 엘리베이터 표지고 또 밑에 것은 회의실. 그리고 그 옆에 건 뭐예요? 안내 데스크? 안내 데스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뜻을 읽어보자는 거죠. 우선 요 그림 뜻이 뭔 것 같습니까? 어떤 무의식이 지금 지배하길래 이런 그림이 나올까요? 아이고 네, 보호는 꼭 치마 입은 엄마가 그렇죠. 하는. 애는 엄마가 보라는 어떤 무의식이 반영되는 거죠. 또 그 옆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가족으로 보이죠? 네. 엄마, 아빠, 아이가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그림은 회의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회의실 안내 표지판이에요. 근데 뭐예요? 다 남자같이 보여요. 그렇죠. 왜 남자만 굳이 뭘 저렇게 남자라고 설명을 하냐라고 하지만 제가 그림 하나 찾았잖아요. 어떤 거? 확실해 보이죠? 중요한 것을 논의하는 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 속에서. 그리고 또 안내 데스크, 누가 안내를 받고 누가 안내를 하는가.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누군가는 혹자는 모든 안내판을 그러면은 바꾸면은 평등해지는 거야? 뭐 앞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눈치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무의식 속에 소위 정상성이 존재하는구나. 그 정상성이 존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정상성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삭제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처음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권이라는 걸 최근에 들어봤다 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최근에 들어봤다 하더라도 늘 존재하는 거죠. 네. 언어로 말은 하지는 못했어도 이 감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확 화가 났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뭔가 기분은 나쁘고 네. 뭔가 감각은 있었지 않았나.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감각이 있는데 자주 드러나지 않는지는 뒤에 또 설명을 할 건데요. 자, 그럼 그 두 번째 질문. 정말 인권은 배부른 소리인가라는 질문. 우리는 어쩌면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하게 인권의 개념을 이해했을지 몰라요.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굉장한 거대 담론입니다. 독재 정권과 싸워서 투쟁하고 투옥되고 이런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어느 누군가는 꼭 필요할 때 딴지 거는 사람들라는 이미지도 사실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밀레니엄이 시작되던 2000년에 인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성명을 발표했냐면은 새로운 밀레니엄의 주민등록번호의 순서를 바꾸자라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자, 뭐냐면 선생님 그 주민등록번호 2로 시작하시죠? 네. 1로 시작하시죠? 2000년생부터는 남성은 3, 여성은 4거든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됐으니 이번 코드는 여성이 3, 남성이 4로 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 오빠가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성인이 되면은 형제 자매 모두 다 좀 서운하잖아요. 그 전화 안 하던 오빠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네, 그 관심 없는 오빠가 저를 언론에서 본 거죠. 다산인권센터의 무슨 활동가가 이런 코멘트를 했다라는 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후원 끊겠다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인권이 받는 오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왜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왜 그런 입장을 발표하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 그 편견 속에 삭제되는 사람이 없는지 늘 후순위가 되는 것은 올바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가 누군가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참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속이 시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코드 번호가 왜 우리는 늘 4번이어야 되고 2번이어야 되냐는 것에 누군가는 속이 시원하게 누구의 관점이냐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 넘어가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인권의 주인공, 인권이 이야기할 때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인권은 최근에 많이 들어봤어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인권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던 많은 순간 인권은 함께 있었는데 이를테면 인권이라는 단어를 몰랐지만 예전에 노예가 주인에게 우리가 잘 아는 뭐 영화들 기억해 보시면 노예 해방 운동했던 그렇죠. 그런 그 과거의 인물들 떠오르잖아요. 그분들이 나는 인권 운동을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속과 억압 부당한 신분 질서에 맞서서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인권운동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되었는데 왜 우리가 최근에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권이 어떻게 개념 정리되는지 잠깐만 설명하고 가면 좋겠는데요. 인권의 개념은
우리가 정리하기 전부터 사실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인권이다라는 말로 설명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근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대 시민혁명 시기, 프랑스 혁명 또는 미국의 독립전쟁, 뭐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지금 정립되어서 그렇게 설명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 또는 동양에서 어떻게 인권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근대 시민혁명의 시민의 자유와 권리, 독립을 위한 투쟁, 이런 말들이 쓰이기 시작해서 일정하게 개념들이 정립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진짜 인권이란 말을 어떻게 누가 정말 제대로 쓰기 시작했냐, 그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야만의 시대를 거치고 나서 인류는 더 이상 이런 전쟁이면 인류는 공멸하겠다, 뭔가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각국의 여러 진짜 만나기 어려웠던 그 2차 대전 시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자유주의국, 사회주의국이라고 두 팽팽한 어떤 그 두 세계가 정말 첨예하게 싸우고 있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위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무엇을 만드냐? 세계인권선언을 만들게 돼요. 세계인권선언을 만들게 되면서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지 70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실공히 세계인들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명제를 쓰게 되고, 그리고 이 인권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국제적인 규범들을 만들게 되고, 그 국제적인 규범들은 각국에 영향을 미쳐서 각국의 어떤 인권의 법률들, 규범들을 또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권이라는 약속은 가장 야만적인, 인간이 겪어서 안 되는 가장 야만적인 전쟁이라는 그런 참화로부터 피어난 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시작을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시작이라기보다는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한 걸 세계인권선언의 탄생으로부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을 기초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 부인이었던 루즈벨트 여사인데요. 굉장히 많은 국가가 이해와 뭐 여러 정견이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조문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겠어요. 그것들을 집대성, 몇 년 동안 집대성 하면서 좀 만들어졌죠. 요 뒷얘기 하나만 하면요.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다 기권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내용인데, 뭐냐면은 세계인권선언의 상당히 비중 있는 내용이 자유권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유 중심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권 중심의 권리도 그만큼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열망들이 다 담기지 못합니다. 담기지 못하자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최초로 하는 약속을 반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여성 인권의 문제가 있는 국가의 반대, 이런 맥락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했고 인권의 개념들이 정립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인권은 역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인권이 이제 내게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멀리만 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인권.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그래서 사실은 세계인권선언 이런 것도 있고, 역사적으로 인권이 정의된 사전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인권이 사실은 일상에서 만날 때, 이게 인권인가? 이게 인권의 문제인가? 이걸 인권의 시선으로 봐야 하나 상당히 헷갈리는 게 사실 일상에서 만나는 인권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난 10월 3일
그 약간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약간 마스크 벗고 있긴 하지만 그 코로나 시기에 방역이냐, 집회의 자유냐, 차벽이 맞냐, 차벽이 안 맞냐, 막 이런 거 사실은 막 이런 거 판단할 때도 엄청 막 이게 제안의 감각으로 제가 누가 판단해주는 인권이 아니라 내가 그걸 판단해보고 싶고 여기서 어떤 인권을 고민해야 되는 걸까. 사실은 일상에서는 늘 이렇게 맨날 이 두 가지가 막 병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게 인권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라도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침반 같은 게 있어. 인권이냐 아니냐 뭐 이런 혹시 그런 게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인권에 있어서 규범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권의 규범이 중요한 것은 그런 인권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나침반을 보면서 이것이 중요한 인권의 문제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 7강쯤에 또 강의하는 걸로 아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인권이 아닌 것과 인권 경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싶어라는 노예의 외침,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노예주의 갈등 이런 것들이 경합하다 보니까 힘의 문제는 있지만 왜냐하면 대부분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이 약하거든요. 힘이 강한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의 싸움이라서 우리가 뭐 그 싸움은 그 싸움대로 가지만 저건 인권의 문제라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권리와 권리가 경합을 하는 거예요. 인권과 인권이 경합을 할 때는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생명권, 건강권의 인권의 문제와 그리고 집회 자유라는 기본권의 문제가 같이 충돌할 때 그러면 어떤 것을 우위에 둘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늘 산수 같은 수학 같은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이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 같이 판단을 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로섬 게임도 아니에요. 이걸로 가거나 이걸로 가거나 양갈래로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길로 가야 한다면 최소한의 인권 침해, 인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선까지는 양벌성 선까지는 한번 논의해보자, 합의해보자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로섬 게임으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아니면 또 뭐 이렇게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끊임없이 토론하고 그 사회가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저는 인권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권의 기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만드는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댓글로 들어온 질문 이런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듣고 계시는 분들 들을만 하세요? 자, 들을만 하신지 아닌지 댓글로 제가 지금 뭔가 허공에다 계속 떠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에게 네, 선생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댓글로도 선생님들 한번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이번 주와 다음 주의 강의는 뭔가 되게 지식적인 것을 전달한다기보다는 내 삶 속의 인권이 다가오도록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삶을 살면서 내게 인권이 다가왔던 순간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존중받은 기억, 차별받은 기억인데요. 그 기억이 무엇이든 존중받았던 것이든 차별받았던 것이든 한번 끄집어내시죠. 그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끄집어내셔야 되는데요.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딸이랑 체코 여행을 갔습니다. 체코 가고 싶어요. 네, 저도 가고 싶어요. 네, 너무 가고 싶어요. 비행기 타고 싶고 네, 한국이 아닌 곳으로 빨리 어디든 가보고 싶어요. 그러나 요트 사러는 안 가겠습니다. 너무 정치적이다. 네. 네.
체코를 갔던 건 너무 지쳐있을 때 갔거든요. 그래서 딸이랑 여행을 가서 여기저기 다니고 싶었는데 프라하에 머물면서 체스키 크롬로프라는 곳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진짜 좋거든요. 거기 또 가고 싶어요. 체스키를 가기 위해서 버스표를 끊으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할 줄 아는 말이 한국말밖에 잘하는 게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정말 잘난 척하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정말 똑같은 박진을 그냥 체코 프라하에 떨궈 놨더니 전혀 다른 박진이 돼요. 버스표를 사는데요. 저는 내일 가는 버스표를 사려고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설명하고 버스표를 받았어요. 아뿔싸 버스표가 2시간 뒤에 가는 버스표인 거예요. 말을 잘못한 거죠. 당황하니 더 말이 안 나왔겠죠.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내일 가는 버스표를 사고 싶어요.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티켓 박스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느꼈던 건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냥 내가 정체성만으로 모욕을 당하는, 영어를 잘 못하는 동양 여자만이라는 것만으로 친절을 거부당해 버렸거든요. 너무너무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내가 말하는 인권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갖고 있어요? 혹시 선생님 먼저 얘기할까요? 네. 선생님 키가 작지만 제가 더 키가 작거든요. 어렸을 때는 맨날 1번 했는데 그 체육대회 할 때도 작은 애들 쫙 계속 큰 애들 먼저 입장시키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경험하시지만 번호 1번 키 작은 순으로 1번, 2번 쭉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뭐 사춘기기도 하고 차별받는 느낌 이런 게 좀 저는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렇죠. 그 에피소드가 가끔 생각나기도 하고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면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게 몇 년 전 일이에요? 대략? 대략 30-40년 전. 그렇습니다. 이게 인권의 사건이 지금 벌어졌던 거거든요. 이 인권 사건은 30년, 심지어는 60년 전에 벌어진 것도 어제 일처럼 생각나요. 자, 선생님은 어떤? 저도 1번이긴 해요. 1번인 순간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뭔가 빨리 매번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나쁜 경험만 했지만 일단 그렇고 저는 결혼해서 그러니까 약간 저 결혼하기 전에 보다는 결혼한 이렇게 제사상은 저 열심히 다 제가 맏며느리여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절 하려고 저는 저희 이제 본가에서는 다 같이 절을 해서 절을 하려고 이렇게 슬금슬금 왔는데 예, 남자들만 싹 절하고 끝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언제 하나 계속 뒤에서 기다리다가 그런 경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또 저는 약간 태어난 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약간 그랬던 존재가 약간 지워져 버리고 그냥 며느리라는 이유로 2등 시민이 된 거잖아요. 네, 처음 경험해본 네,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의 사건은 이렇게 극적으로 드러나요. 이게 왜냐면은 인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공기가 꽉 차 있어요. 믿습니까? 네. 믿으세요? 공기가 꽉차 있죠. 보셨어요? 배웠어요. 근데 예, 배웠어요. 배워서 우리는 공기가 있다고 믿고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기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아요.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굳이 공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때가 옵니다. 어떤 때예요? 공기가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공기 얘기를 뉴스에서 마스크, 하루 종일 마스크. 뉴스에서도 하루 종일 공기 얘기 그렇죠. 아, 네. 미세먼지 황사처럼 공기에 문제가 생길 때 공기 얘기가 이건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겨야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인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불화하며 발화한다. 오히려 존중의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드문드문 내 삶을 사는 걸 존중받았던 어느 순간을 떠올리면 그 순간에 내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됐고 풍족하고 풍요로웠던 기억이 나는 거죠. 바로 그것도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은 그래서 뭔가
불화해야만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에는 늘 푸대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인간의 기본 권리이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시대를 옮겨보겠습니다. 200년 전에 여성들이 나도 인간인데 나도 시민인데 투표권을 주세요라고 했다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마녀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예가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예가 주인에게 주인님 저도 인간입니다.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목을 내놓는 거죠. 당연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당연하게 인권은 인간이 가져야 될 권리라고 이야기하긴 해요. 이 명제는 이제 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합니다. 존중받아야 되죠. 동의하시죠? 네. 사형제에는 왜 반대하십니까? 사적인 체벌, 처벌 이런 거 반대하시죠? 네. 어떤 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벌받거나 매맞거나 인간이 폭력에 노출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학교 안에서 있었던 체벌에 대해서 용인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가정에서 있는 애들은 맞아야 사람 된다는 얘기를 쉽게 할까요? 자, 이렇게 현실에서 인권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드러나고요. 그 당연하지 않게 드러나는 그 모든 문제들은 구라덩어리예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불합니까, 우리 사회에? 인권이라는 것은 저는 평화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권은 평화로운 어떤 균형을 깨뜨리면서 불화를 일으키고 그 불화라는 것이 발전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은 당대의 그 이슈가 결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권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인권은 불화하며 발화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뭐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까? 네, 지금 그 유튜브 댓글로 뭐 여러 가지 그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마을에 꼭 필요한 강의네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네, 잘 듣고 계신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고요. 또 질문이 나왔는데 개개인의 인권만 앞세울 때 생길 수 있는 충돌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약간 앞에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 또 같은 분이신데요. 인권의 정의와 범위가 매우 넓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합니다. 일방적이든 상대적이든 어쨌든 제게는 모호합니다. 소수인권과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네요. 네.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 소수 인권. 자, 선생님 그거 잠깐 네. 주시면서 제가 네. 두 가지 네. 질문이 일단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자, 근데 지금 한 몇 분 정도 듣고 계세요? 12분? 아, 네. 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주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네. 네. 친구분들 데리고 오세요. 네. 다음 주. 네, 네. 다시 보기도 됩니다. 참고로. 네네. 이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뭔가 질문이 들어온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질문이 너무 큰 질문들이라서 이 질문 하나 가지고 2시간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우선 먼저 개개인의 인권만 앞세울 때 생길 수 있는 충돌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인권이 발전했던 경로를 보면 다 개개인의 주장이 인권을 발전시켰어요.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이죠. 잘 아는 사건인데 그 첫 제보자가 황상기 어르신이라고 황유미 씨의 아버님이시죠.
황유미 씨는 23살에 삼성 반도체 기흥 공장에서 일하다 얻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당시에 아버지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딸이 분명히 산업재해로 죽었는데, 그런데 내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나한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산업재해임을 입증해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돌아가신 딸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다. 개인 질병인데 어디 와서 회사 탓을 하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어떤 개인의 권리 주장과 열망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균열을 깨뜨리고 그래서 세상을 발전시켰다는 한 단서예요. 그 황상기 아버님의 이기적인 주장, 처음에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주변에 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했던 그 주장은 어떤 변화를 만들었냐면 11년 만에 백혈병이 산업재해라는 세계 최초의 판결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시설들이 변화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백혈병이나 희귀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막는 첫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누군가의 개인적인 욕망이고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시작된 어떤 질문과 문제 제기가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노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주인님, 저는 누군가한테 종속된 사람이 싫어요. 이게 싫어요. 나도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고 싶어요. 그 당시에 들었던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큰 돈 주고 사서 너를 잘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이기적인 돈을 받나? 이기적인 년을 받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요구는 정당했습니까? 안 정당했습니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물론 모든 권리 주장이 세상을 변화시키진 않죠. 어떤 주장은 진짜 개인주의적이고 진짜 이기적인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인권의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인권의 공부가 책에서만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살아왔던 경험, 그리고 서로의 다른 경험을 가지고 논의하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타인을 배제하지 않고, 그래? 나 처음 들어본 얘기긴 한데, 그래, 성소수자라고? 정신병원 가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라고? 나 처음 보긴 했지만, 그래? 그러면 네 입장에서 그런 삶은 어떤 거야? 내가 뭘 몰라? 가르쳐줘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꼭 모든 것이 인권으로 연결 안 되는 주장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인권의 눈을 가지게 되면 그런 주장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예민한 토론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뭐가 또 오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건 진짜 너무 예민해서 사례만 들게요. 제가 뭔가 제 의견을 얘기하는 순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돼서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서 인천공항공사부터 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도전에 부딪혔냐면은 정규직 직원들의 도전에 부딪힙니다. 이 갈등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지하철 공사, 말씀드렸던 인천공항공사, 그리고 학부 비정규직 문제, 여러 현장들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기는 하는데요. 자, 이럴 때 주장하는 거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정규직이 됐는데 왜 비정규직들이 갑자기 내 자리를 뺏으려고 와? 이거는 불공정해. 내 청춘을 바친 그 노력을 뺏어가는 거라서 나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렇죠? 첨예한 주장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인권의 주장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이럴 때 이 질문에 대해서 그 공정이라는 질문이 정말 공정한 질문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내 청춘을 바쳐 내가 정말 몇 년 동안 엉덩이 깔고 공부만 했는데 라는 그 주장이 있잖아요. 그 주장이 정말 공정한 조건에서 서로가 아무 차이 없이 그렇게 누구는 공부만 할 수 있었는데 누구는 공부도 하지 못하는 사회, 공부만 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정말 공정한 주장이었나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것처럼요. 주장과 주장, 권리와 권리들은 경합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게 정말 인권의 주장인가요? 정말 공정한가요? 평등의 문제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어떤 주장은 너무나 분명한 어떤 그 사람의 정체성, 선택할 수도 없는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히 맞서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약간 좀 관계가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그런 판단하는 게 모호하셔서 소수인권과 보편적 인권, 네, 요 다루는 자세를 알고 싶다. 네. 그래서 어떤 권리를 우선해 줄 건가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편적 인권이라는 말. 네. 권리는 이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누군가, 특히 소수자, 이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몫이 없는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그 주장을 해서 권리를 쟁취하잖아요. 쟁취를 하면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이기적이다. 니들 권리만 중요하냐. 너무 소수지 않냐. 그럼 다수가 역차별당하지 않냐라는 것이 대부분 등장하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수의 주장이 권리 쟁취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보편 권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을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그게 한 15년, 20년 전이죠. 얼마나 격렬하게 했냐면은 지하철 선로에 몸을 묶었습니다. 운행하는 전철을 못 가게 했어요.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죠. 그리고 버스 앞에 누워버렸어요. 그걸 어떤 투쟁을 했냐면은 사지를 쓸 수 없는 장애인들이 그냥 그 휠체어나 보조기구 밑으로 내려 기어가면서 요구를 하는 격렬한 투쟁을 했거든요. 격렬한 투쟁할 때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요구를 했죠. 시민의 불편을 골모로 잡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격렬한 투쟁도 뭐가 생겼냐면 각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그리고 저상버스가 생겼거든요. 자, 그랬더니 휠체어 장애인에게만 편했습니까?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누구한테 편해요? 모든 교통약자들한테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너무너무 피곤한 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고, 그리고 저상버스를 타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보편적인 권리가 상승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당대에는 균형을 깨는 소수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불화하면서 발화하기 때문에, 불화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조화가 좋지 불화가 좋지 않아요. 지금 정상적인 어떤 질서가 좋지 비정상적인 뭐가 들어오는 게 싫어요. 그러나 그런 비정상적인 문제 제기가 조화를 깨뜨리고 그래서 너무 불편하지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겪고 나면은 보편적인 권리가 상승되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권리들은 경합할 것이고, 그 경합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급적이면 이 사회에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들, 그 주장들을 귀담아 들을 때 그 주장이 권리가 되고, 권리가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같이 높아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 또 있나요? 유튜브 댓글 질문은 없는데, 네. 이야기를 듣다가 저 질문 순간, 그래서 이제 권리와 권리가 경합하는 순간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 이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활동을 하다 보면 그 권리와 권리가 제 눈앞에서 경합할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올해 초였나요? 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막 투쟁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이렇게 점거하시고 투쟁을 하셨는데, 제가 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딴 사례였습니다.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지역 사무실을 점거하셨네요. 네네. 어쨌든 그런 투쟁에 그 동시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연이어서 또 하나는 또 이제 마사회. 문중원 열사, 네, 그때 또 투쟁, 그 두 가지가 계속 맞아, 겹치면서, 비슷한 시기였어요. 네, 비슷한 시기였고, 그래서 계속 누군가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였는데, 마침 그 마사회 공기업의 사장이신 분이 또 저희 동네에 사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앞에 몰려가가지고, 또 그날 유가족도 오셨어요. 그래서 문중원 그 기수님의 네, 장인 어르신하고 장인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신 적이 있는데 누구요? 아버님이겠지. 네, 아버님과 어머니, 장인과 무슨 일은 아닌데. 네, 제가 아까 그거랑 헷갈려가지고 순간 당황해서. 하여튼 그래갖고 유가족분들 오셔가지고 눈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앞을 지나가시던 그 건물에 주민이 엄청 막 삿대질을 하시면서 시끄럽다고. 나도 여기 주거의 권리가 있는데 제 눈앞에서 경합할 때 사실 그때는 약간 좀 명확하긴 했어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이 논리에 물러설 일은 아니고 뭐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근데 잘 대응을 못하겠어가지고 그냥 째려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경합의 순간에 다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대화로 초대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이 중요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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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마을 활동가들이 좀 중요한데 저는 모든 사회 현상을 인권으로 기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인권이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권리들은 경합하지만 선생님이 주거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삶 자체가 무너진 사람의 권리가 있다면 그럼 우리는 모두 다 관용하고 이해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시민의 덕목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민의 덕목 그런 관용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요. 지금 우리가 만나야 될 마을의 주민들은 그런 분들이 훨씬 많죠. 그런 분들을 도덕적으로 저는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뭐 우리들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겠죠. 저는 그런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러면 또 성깔 날 때는 소리도 질러요. 지금 이게 어떤 문제인지 주로 그랬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갖지 않고 그분들을 단순히 이 순간에 설득시키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을 활동가들의 활동은 뭐예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교류하는 거잖아요. 마을 활동이라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오래되고 눅눅하고 묵은 그런 관계들, 감정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어떤 정말 똑바른 어떤 원칙적인 주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분을 데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거권의 주장과 이분이 갖고 있는 생존권의 주장을 무게로 재보세요. 이쪽이 훨씬 더 무겁잖아요. 라는 게 정답이긴 하죠. 정답이긴 하죠. 그 사람 설득합니까? 설득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 주민이 알고 보면 누구예요? 며칠 전에 나하고 막걸리를 마신 사람이야. 네. 며칠 전에 나하고 밥을 먹은 사람이야. 그럼 그분이 이러겠죠. 야, 너무 시끄러워. 아이, 좀 조용히 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30분만 하다 갈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결국은 마을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누군가와 끈끈한 유대감과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권의 가치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인권의 가치를 술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삶 속에서 끊임없이 조근조근 물밀듯이 스미듯이 정말 바닷물이 물고기의 비늘에 스미듯이 이야기를 했다면 정말 필요한 시기에 그 주장을 할 때 들린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의 주장은 안 들려요. 저는 맨날 마이크 잡고 주장만 하잖아요. 근데 마을 활동가들은 삶 속에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비닐에 물 스미듯, 바닷물 스미듯이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들이 어느 주장을 할 때 그때 그분들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마을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의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마을 좀
좀 이런 말 표현이 좀 아니지만 가치나 문화나 이런 게 다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결합이 돼서 인권의 보편성도 키우려면 우리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먼저 이제 몸과 마음으로 친해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그 사람 생각들을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보편성이 넓어지지 않는가. 네, 네. 결국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행동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또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저는 이제 마을 활동을 하는 사람은 주로 주창하고 주장하는 사람이긴 해서 전혀 결이 다르긴 하지만 마을 운동에는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세상을 결국 바꾸는 것은 마을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결단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여기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그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때 되게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아, 이거 정말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지 않았던 일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 전 정권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표현의 자유 싸움이라거나 뭐 이런 싸움은 사실 일정하게 사회가 발전한 단계에서는 그렇게 극렬한 대립을 할 필요가 없는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정권에서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 짓을 내가 또 해야 되는구나. 맨날 싸움만 해야 되는구나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결심을 했냐면 그래, 그러면 나도 마을로 한번 들어가 보자. 주장만 하지 말고 마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학교 운영위원회가 돼야지.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을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하셨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을 신청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때도 바빴고 지금도 바쁘잖아요. 이 바쁜 제가 학교 운영위원으로 꼬박꼬박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참석 꼬박꼬박 해봤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인 거죠. 두 달에 한 번 가는데 갈 때마다 모든 안건이 너무 구린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아이들 수학여행지를 결정을 하는데 영어마을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수업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아니 놀러 가야 되는데 왜 영어마을로 가서 공부를 하지? 왜 애들을 수학여행인데 놀러 가게 안 하고 거기를 가냐고. 그냥 놀게 해주면 안 돼요? 저 진짜 운영위원회에 계시던 12대 1로 반대 부딪히면서 정말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퇴각을 결정했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 왜냐? 이들과 숨을 같이 쉬면서 변화시킬 시간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해서 이분들을 변화시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분들이 보기엔 전 외계인인데 주장 하나하나가 모두 다. 왜 학교 등교하는데 엄마들이 학생들 단속을 하죠. 두발 단속을 왜 해야 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뭐예요? 그분들하고 회식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그분들을 사적으로 만나서 내 편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가지고 그분들과 친해지면서 제 주장이 물 스며들듯이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도 바빴던 거예요. 주제 파악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퇴각을 결정을 한 적이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랬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마을 운동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마을 운동을 하면서는 쉽게 또 내가 내 뜻을 굽히게만 되기도 쉽겠구나. 저는 사실 그런 사례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 있는 마을 활동가들이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마을 활동을 시작을 했지만, 어느 날 만났더니 공무원의 대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공무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될 것도 같은데, 이건 또 아니겠다. 이해만 하는 건 또 능사가 아니다. 뭔가 주장할 때는 주장을 해야 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일상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영향을 나하고 술 먹는 사람한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늘,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하지 하는 어떤 그죠. 신념이나 가치나 그런 것도 보면서도 판단하고. 네. 그래서 저는 마을 활동이 그래서 되게 어렵기도 하지만 매력적인 운동이다.
언젠가는 저도 그 바쁜 시간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마을 활동을 하면서 마을의 주민들과 웃고 떠들고 놀면서 산책도 다니면서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사이에 또 막 여러 답변과 저 PPT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분의 1도 안 했는데 뭐 좋습니다. 네. 저희가 비록 11분이 듣고 계시긴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다들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 주셨던 이승아님께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권이란 결국 과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정리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강좌 주제와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상희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7회도 계속 같이 참여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따라두리님께서 네, 역시 주제 참 좋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공정한 주장라는 단어를 좀 키워드를 뽑으신 것 같은데 어렵네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질문이 한 분 해주셨는데 저랑 이름이 똑같으신 이진영님께서 네. 사람이 지위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다수의 인권을 아마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오타를 하신 것 같은데 다수의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 올리시긴 하셨거든요. 다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지위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다수의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추리를 해보기는 권력을 가지게 되면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이. 그 질문이 맞나요? 그 질문이 맞는지 한번 여쭤봐 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타인의 권리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맞습니다. 높습니다. 예, 이게 그 인권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권은요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권이 아무 때나 서로 주장이 경합한다고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친구랑 저랑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있다면 이거는 서로 견해가 달라서 다투는 인권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둘 사이에 권력이 있어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좋은 집에서 잘 사는 집에서 산 딸이고 그리고 내 친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 친구지만 늘 우리 집에 도움을 받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나한테 주장하기 어려웠던 친구예요. 그러면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사실은 인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뭔가 권력이 있고 부가 집중되면은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계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객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산인권센터라는 단체에서 한 20몇 년 있었거든요. 20몇 년 있었어요. 그러면은 2년 전에 들어온 활동가하고 저희는 모두 다 평등하게 호칭을 부릅니다. 뭐 박진 부르고 저는 뭐 4월 부르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평등하냐는 거예요. 20몇 년 된 제가 하는 발언과 2년 된 활동가, 2달 된 활동가가 하는 발언이 저는 동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다 동등해. 우리 발언은 너무나 평등해 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 발언이 굉장히 무거웠으면서 무겁지 않은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 집중되고 권력이 집중되면 경계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맞았나요? 그런데? 네, 이진영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가 그 질문을 제대로 드린 건지 댓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제가 또 오니까요. 네, 남겨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인권은 불화하며 발화한다는 것. 그래서 그걸 꼭 잊지 않아야 되는데 역사적으로도 어떤 조화가 깨지고 불화 속에서 인권이 발전한 것처럼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은 발화점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누군가는 나는 사형제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네. 나는 사형제 폐지는 왜 해야 되는지. 범죄자들은 자기 죄값을 치러야지. 생명을 뺏어서라도 죄값을 치러야지. 나는 그게 동의가 안 돼. 또 누군가는
동성애자 동성애. 인권, 예. 동성애자 인권, 그건 취향의 문제 아니야? 왜 동성애자 인권을 주장하고 차별금지법 자꾸 만들자고 하는데 그러면은 동성애자를 늘리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신다면 내 발화점은 거긴 거예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아니 북한이 저렇게 늘 저런 나쁜 짓을 하고 또라이 짓을 하는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나면 우리 얼마나 위험해져? 국제사회가 자꾸 폐지 권고를 했다고 개소리하고 있는데 뭘 모르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나의 발화점은 거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발화점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노력, 내 발화점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동성애자 인권 나 도저히 용납도 아니고 내 종교적 신념과 반대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은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한다면 공부하세요. 만나세요.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동성애자는 뭐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만 듣지 마시고 그 반대편의 주장을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발화점에서부터 내 인권 감수성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 체벌 안 돼. 난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건 이제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용인하기 어려운 어떤 인권의 주제들이 있으시다면 그 발화점을 찾아내서 그 불화로부터 시작된다면 제 인권 감수성이 크게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저에게 한 30분 정도 남아있지만 충실하게 제 몫을 하겠습니다. 제 몫을 하다가 나머지 못하는 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치면 이런 주제들이 늘 우리에게 보여요. 인간답게 살고 싶다. 우리도 인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장애인이 그리고 철거민이 이주 여성들이 우리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현실 속에서 모든 인권은 SOS를 치면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은 누군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천부의 권리다라고 하거든요. 천부가 인간에게 양도한 당연한 권리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 말은 좀 이제 수정되어야 된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신분을 갖고 있고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 모두는 신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라는 말이 필요했던, 논리가 필요했던 그 근대 시기에나 통용되었던 거지 지금은 오히려 인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었던 자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쟁취하고 요구하고 싸워왔던 것이 인권의 역사다. 인권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아니었던 사람이 인간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누구예요? 인디언? 네, 인디언이에요. 인디언은 왜 인디언이에요? 유럽 사람들이요.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항해를 하다가 소위 여기가 인도다라고 그들의 말로 신대륙이라고 발견한 곳에서 있었던 사람을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런 논쟁을 했다고 해요. 인디언은 사람일까? 굉장히 오래 했대요. 자, 사람이다라는 것이 다수였을까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수였을까요? 아니다가 다수였다. 네. 아니다가 다수였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디언은 사람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다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권의 문제는 어떤 역사적으로 발전했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발전하겠지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은요. 또 장소의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여성들이 뭘 못해요? 운전을 못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에 제가 뉴스로 봤을 때 어떤 학자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무슨 논문이었냐? 운전이 여성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논문이었어요. 그런 논문이 최근에 발표가 됐었다니까. 왜냐?
그 체제와 그 규범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논리들, 이론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서 그래, 사우디아라비아는 워낙 후졌으니까 그렇지 뭐 우리는 안 그래. 글쎄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여성 운전을 용인하자라는 왕세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왕세자가 우리가 잘 아는 뭐 누구를 암살했네 어쩌네 하는 그 왕세자인데요. 그 왕세자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 왕세자는 즉위와 동시에 뭘 했냐면은 전 국민에게 500만 원을 나눠줬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너 우리 국민 다 500만 원. 이게 뭐예요? 기본소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기본소득 논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이걸 구분해 보면 어떤 거냐면 여성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보다 후진적일 수 있지만 사회권 측면, 물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재원이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차이랑 상관없이 논쟁은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사회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적어도 우리 사회보다는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 뭐냐면 공간에 따라서, 시공간에 따라서 발화하는 인권은 다른 문제다.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내 개인에게도 발화점이 다른 것이랑 마찬가지란 것이죠. 그래서 인권은 역사적인 권리라고 설명을 해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몰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 사람이 느끼는 바로 그 문제가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그냥 추상적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제가 A라는 인간으로 존재하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박진이라는 사람으로 고유명사로 존재하면서 여성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엄마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인권활동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쓰레기 잘 못 버리는 나쁜 주민이기도 하고 다양한 정체성으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인간이란 존재란 말이에요.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당대 사람이 느끼는 그런 문제로서 인식할 때 인권의 문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되게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지 않을 것 같죠? 보편 인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람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굉장히 저처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면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얘기가 정치잖아요. 그 정치를 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도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발언하고 그 발언이 대체적으로 불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치적이다라는 얘기 많이 듣고 그 위험한 사람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저런 위험한 발언을 한 엄마를 보게나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 카톡방에서 14명의 엄마랑 제가 한 3시간 혈전을 벌였죠. 도대체 엄마들이 왜 두발 단속을 해야 되고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막 그래서 그 끝에 제가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제가 또 잘 싸우잖아요. 제가 싸움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서 14대 1로 싸웠는데 지지 않고 1대 1로 각계격파를 한 거죠. 논리를 격파하고 이제 거의 승리가 눈앞에 보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엄마들한테 카톡을 이렇게 했죠. 엄마들 제가 인권 활동하는 사람인데 인권 교육을 언제 같이 해볼까요? 라고 했어요. 저 그 말 한마디로 졌습니다. 네. 왜냐? 지금 우리를 인권 가해자로 생각하고 얘기한 거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불온한 사람 이런 평가를 듣지만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인권은 바로 불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이 갖고 있는 딜레마를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을 활동하면서 인권 감수성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다시 정리하면 인간은 추상적 존재가 아닌 구체적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권도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 인권의 문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질문이 있어요? 네. 구체적인 그 부분 이야기 이제 갑자기 뛰어오랐는데 실제로 이제 87년이나 선생님이 했던 그
촛불혁명 시대, 정치민주화랄까? 로 인해서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그 발화되는 것들, 인권은 많이 이제 회자되고 좋아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외에 이제 경제적 삶에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들은 이건 뭐 돈과 권력에 소외되면서 인권이 더 퇴보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어떻게 이제 마을 활동을 하면서 보충하고 함께 공감하고 이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가 하나의 이제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나 선생님 팁을 좀 듣고 싶고요. 네네. 그 다음에 역설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인권이 더 부각이 되고 그렇죠. 평등이 이렇게 높아지는 또 기회로도 이렇게 네. 삼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던지면서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좀 좋은 계기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 그렇죠. 생각과 함께 선생님이 또 의견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뭔가 불화의식이가 이제 위기 시기를 그냥 불화의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굉장한 인간에게 위기인 거잖아요. 이 위기인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간이 주목받는다는 것은 그 인간의 삶, 구체적인 문제 이런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화두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앞선 질문이 다시 정치 민주화가 되면서 네네, 인권의 정치 민주화가 되면서 뭐 이거는 꼭 인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그 시민사회 운동의 한 일원으로서 좀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1987년도에 있었던 그 시민혁명의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뭐 이를테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모두 다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민주정부 수립이라거나 이런 뭐 정치 제도의 발전을 주로 큰 성과로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있었던 삶의 변화들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당시에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습니다.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 최저임금 제도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민주노조들이 많이 생겨나서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 변화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98년을 또 거치면서 IMF 구조조정으로 모든 노동이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삶 자체가 불안정한 구조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의 조건들은 굉장히 추락하고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그것을 그냥 추락하지 못하게 하는 그 민주노조의 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87년 이후에 뭐가 생겼냐면 시민사회가 생겼거든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뭐 참여연대라거나 경실련이나 이 모든 활동들이 또 87년 이후에 이렇게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감시 견제의 힘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바치고 있는 굉장히 튼튼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2017년에 촛불혁명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냐. 큰 변화가 없죠. 큰 변화가 없는데, 저는 그 변화의 징조 중에 하나 뭘 봤냐면은, 아니, 그 87년 이후에는 민주노조도 생기고 시민사회라는 것도 생겼는데, 2017년 이후에는 왜 정권 바뀐 거 말고는 변화가 이렇게 더디지? 이게 너무 저는 그 탄핵 촛불을 굉장히 보수적인 혁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규정하거든요. 이거는 원포인트에 합의했던 혁명이었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모인 거라고는 사실은 그렇게 거대하게 해석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 보수성이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건가? 근데 인구 1700만 명이 몇 달 동안 그렇게 노력한 게 이렇게 허무할 수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변화가 저는 2018년에 미투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아, 나의 민주주의를,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미투 운동을 여성들의 자기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민주주의 문제로 이 사회의 화두로 던지는 운동. 저는 그것이 촛불 항쟁 이후에 드러난 굉장히 큰 흐름이고 그 흐름이 우리 사회를 결국 바꾸는 것은 바뀐 정권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자기 목소리를 내고 등장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대하게 또 바뀔 거다라는 믿음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들을 봤을 때 지금 경제적인 위험, 추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큽니다. 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나 주장을 하게 되겠지만 만만하지 않게 또 그런 것들을 쭉 뒤로만 밀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2017년 촛불혁명 이후에 민주노총이요 조합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게 그렇게 민주노총이 욕만 먹은 것 같죠. 이 정부에 반대한다고 욕만 먹은 것 같지만 실속은 많이 차리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조합원이 지금 100만이 넘었거든요. 그건 뭐냐? 저는 미투와 마찬가지로 자기 문제를 자기 목소리로 동료들과 함께 타인과 연대하여 해결하고 싶은 용기를 사람들이 얻었기 때문에 민주노조가 사이즈가 커지고 탄탄해지고 이러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아직도 우리는 촛불을 거치고 있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다라고 바라보면서 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요. 이 얘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서 주정을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질문이 좀 들어온 것 같아서. 아닙니까? 네. 네. 질문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승환님께서 선생님은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계신데 이승환님은 주민자치회,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고 계신다. 그러다 보니 인권감수성이 정말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주민을 또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을 그냥 아주 스탠다드한 정상가족을, 소위 정상가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는, 정규직 직장을 다니는, 또는 아이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전업주부, 이런 것으로 이상화하고 표준화하고 스탠드화 했는데, 주민이 누구예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시민이고, 다양한 사람이거든요. 그 마을의 시민 중에 누군가는 청각장애인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예멘에서 넘어온 난민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얼마 전에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일 수 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민이잖아요. 그렇다면 마을운동하는 사람들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야 되죠. 이 다양하고 수많은 정체성과 의견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수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을 벌이게 돼요? 인권 침해 발언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주민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 덕목이다. 인권 감수성 가지고 있으면 주민운동을 어떻게 해? 너무 까다롭게 굴면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표현할 건가 뭐랄까요? 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일 뿐이지 우리가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배제되는 사람이 단 하나라도 없도록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면 그건 당연히 인권 감수성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질문이 더 없으면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 설정,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문제 설정을 어떻게 할 건가요? 문제 설정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대목에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이 영상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그러면 고릴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그런데 실제로 고릴라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보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파악했을지 몰라도 진실의 전체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수도 있고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저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인권의 관점으로 문제 설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내가 꼭 고릴라를 보고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그러면 그 단단한 마음을 다음 주에 한번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고릴라와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영 선생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첫 번째 강의 이렇게 약간 끝이 났는데 참여하신 소감 저희 두 명이 한 단어씩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끝을 한번 내볼까요? 괴만죠. 네, 저는 여전히 계속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이 강의를 듣고 박진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고, 특히나 또 마을 활동하는데 꼭 가져야 할 마을이고 감성은 또 뭘까, 이것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들으셨던 분 친구 한 분씩 더 같이 강의를 듣게 초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주민내거리를 통해서 지금 이 마을미디어 주민내거리를 통해서 이 두 방송이 되고 있는데, 들으셨던 분 좋아요, 추천, 구독 이런 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선생님 먼 길 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사? 네, 양천구 활동가들, 양천구 주민들에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마지막 인사 하나만 또 남겨주시면. 네.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네. 네. 또 시간을 넘긴 줄 알고 후다닥 끝냈는데, 네. 원래 제가 인권교육하고 나면은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불편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했듯이 이 불화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좀 고민이 막 깊어진다면 그럼 저는 오늘 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7강을 다 들어야지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잘한 것 같고요. 근데 아이고 좋은 얘기 들었네 하면은 제가 오늘 잘 못한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에는 더 불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